안녕하세요.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방송 경향신문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6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행 맡게 된 경향신문 이호상 기자입니다. 지난 5회를 끝으로 그 지면상에 나갔던 부들부들 청년 1부가 끝이 났어요. 오늘부터는 2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를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의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부들부들 청년 기획 1부가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자세하게 다뤘다면 2부부터는 전반의 문제, 그러니까 청년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송윤경 기자 소개해 드릴게요. 송윤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송윤경입니다. 예, 저희 취재팀에서 맞이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연차로는 거의 10년 차가 되시죠? 너무 크게 그게- 웃으시네요 또. 이게 10년 차인 걸 강조를 예, 10년 차.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2부의 1회차였는데요. 제목이 흙 심은 데 흙난다입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부모의 어떤 경제적 토양이 청년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담고 싶어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저랑 송윤경 선배랑 이렇게 둘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팟캐스트도 저희 두 사람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차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네. 가난한 청년 뒤에 가난한 부모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네. 이게 선배가 쓰신 거였나요? 네.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중앙대학교 신광현 교수님이 쌍봉형 빈곤이라고 해서 네. 어떤 그런 연구를 내놓으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대와 네. 그 자녀인 30대가 동시에 빈곤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20%가 넘는다는 네, 연구 네. 결과인데 네. 정규직이나 고용주 같은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60대의 자녀들은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잖아요. 한 8% 정도. 네. 네. 예. 이것 이외에 회차에서 다 담지 못했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간략하게. 일단 신광영 교수의 연구 결과를 제가 이번 회차 쓰면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예. 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광현 교수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예. 50대, 6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의 위기가 IMF 직후에 그들을 덮쳐왔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먼저 그들이 위기를 겪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거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그들의 예. 자녀도 그 위기를 함께 겪고 있다. 그게 뭐 핵심적인 연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정규직의 경우에 30대에서 정점을 이루었다가 50대에 예. 이르러서 급격히 줄고요. 정규직의 수가요? 네, 정규직 중산층의 수가. 예. 그리고 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50대, 60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4명 중에 한 명밖에는 정규직에 남아있지 못하는 게 통계로 입증이 50대, 됐거든요. 60대의 경우에는. 이 세대들은 지금 청년층들의 부모 세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복지라든가 사회 안전망이 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부모밖에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경제적인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는 당연히 청년층도 똑같은 그 위기를 같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신광현 교수가 지적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신광현 교수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청년 문제는 사실 세대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다라고 좀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던 맞아요. 학자분이시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계급이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두고 논란일 때 뭐 계급론으로 봐야 한다, 세대론으로 봐야 한다, 뭐 있는데 일단 신광현 교수께서는 계급론에 주목을 한 학자분이신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주요하게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많이 기사에 많이 이게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 보통 그 간편하게 들이대는 잣대는 세대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20대 개새끼론이랄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해서 뭐 그 기성세대와 특히 386이나 그 아래 세대들과 뭐 청년과의 불화를 네. 약간 다룬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은 그 흑수저나 금수저 담론 자체가 네. 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계급적인 그렇죠. 계급적 인식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청년들 스스로가 네. 자신 스스로의 계급을 네. 호명하기 시작한 게 네. 흑수저, 네. 금수저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회차에 준비했던 그래픽이 사실은 그래픽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써가지고 준비했었잖아요. 이걸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원래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회차에 썼던 그래픽은 신문 2면에 걸쳐서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는 그래픽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보셨을 때는 되게 깨알 만한 사람들이 막 있고 맨 끝에 이제 어떤 거인 같은 사람이 구두만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이 그림을 사용했던 사람은 네덜란드 경제학자인 얀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1971년에 냈던 소득분포라는 책에서 그 소득 행렬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저희가 썼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림 속의 사람들의 키가 이 사람들의 각자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0.01cm예요, 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최대 1227m까지 큽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했던 거는 2014년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거든요. 각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100명의 줄인 거죠. 100사람의 100개의 계층의 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평균 한국 남성 평균 키에 가까운 175cm를 평균 소득자의 키로 잡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사람들의 키를 잡은 겁니다. 네. 이걸 딱 보면은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선배 그 저희가 이걸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갔는데 네. 선배가 이 2부 1회차를 네. 그 기획하면서 처음 가졌던 기획 의도는 어떤 거예요? 아. 예.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맨 처음에 기획 취지로 다시 네. 돌아가면 청년의 문제를 보는 이유가 네. 물론 청년들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예. 청년 문제에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순들이 거기에 농축돼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순들을 전반적으로 샅샅이 파헤쳐 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1부에서는 일단 청년들의 목소리로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를 담았다면 2부에서는 청년들을 포함해서 2부 1회차만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너무 선배 2부 1회차요. 2부 1회차. 2부 1회차에서는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이 길다고 엄청 혼나고 왔는데 2부 1회차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 안에 이미 예. 계급적인 인식이 녹아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단순히 뭐 취업을 앞두고 뭐 스펙을 쌓는데 고통스럽고 예. 물론
아르바이트 하느라 스펙을 못 사는 청년들은 그만큼 기회 박탈감이 맞아요. 크겠죠. 예. 물론 그런 이유에도 부모의 경제력이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가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 순간만 본 거잖아요. 단면으로 예. 잘라서. 근데 예. 저희는 생애 전체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청년으로 크기까지,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키워내기까지 그 안에 그 생애 전체를 보지 않고 예. 그냥 취업 직전의 모습만 보면 예. 사실 지금 모순을 좀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그래서 가족 얘기라든가 이런 맞아요. 것도 생애사 전반을 관통하는 얘기를 좀 담고 싶었던. 그렇죠. 네. 청년이랑 그 부모 네. 그리고 청년을 둘러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을 저희가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많이 만났잖아요. 네. 많이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어떤 느껴지는 네. 그 청년들의 질곡이 어느 지점에 있냐면 IMF 때는 네네. 그때 항상 뭔가 예. 큰 변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분들 역시 한 분은 예전에는 아버지가 외국계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뭐 기사님도 있고 네. 차를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셨는데 IMF 이후에 갑자기 IMF 조금 이전에 네네. 아버님이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네. 바로 IMF가 터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업이 망했어요. 음. 근데 이분이 그때 이후로 완전 삶이 엄청나게 변해요. 되게 좋은 집에 살다가 네. 갑자기 뭐 흑수저가 된 거죠. 네. 예컨대. 그리고 이게 그냥 경제적인 상흔만 남기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IMF가. 네. 결국은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그렇게 네. 경제적으로 네. 열악해지다 보니까 네. 부모님이 네. 자주 싸우고 네.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이다가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난 상처로 남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경우에는 IMF가 터지고 가족이 네. 뿔뿔이 흩어진 분이 있어요. 네. 아주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원래 작은 그 사업을 하셨는데 IMF 오고 아버님이 갑자기 미수금 뭐 유동성이 완전 부족해져가지고 네네.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네네. 그래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고 네. 근데 어머니랑 이분이랑 네. 동생분이랑 이렇게 셋이서 살았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일을 안 하시다가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근데 동생은 그때 이제 유치원생이었어요. 유치원을 맡겨놓으면은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네. 그래서 이분이 학교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학교 끝나면 항상 동생을 데리러 갔어요. 근데 학교 끝나자마자 항상 동생을 데리러 가고 왔다 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점점 같이 놀던 친구들이랑 네네. 대화 주제가 어렸을 조금 때는 달라진 참 거예요. 작은 것으로도. 예. 네. 근데 어느 날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자기를 욕하는 것 같더래요. 왠지 느낌이. 네. 그러면서 왕따가 시작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음. 힘든 뿐이 아니에요. 네네. 모든 게 달라져요. 네네. 그래서 왕따가 돼서 너무 힘들어서 네. 결국은 고등학교는 아주 딴 지역으로 아예 진학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동생분은 이제 중학교가 끝나는 시간에야 누군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유치원생인데. 네. 동생분은 아직도 그게 되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가끔 유치원 때 얘기를 뜬금없이 한대요. 어.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아. 그러니까 이 회차는 전반적으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네.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데 너무 즐겁지가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네. 쓰고 나서도 제가 이분들한테 네. 이 기사가 나왔다라고 네.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못 보내주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못 보내드렸어요. 이게 이 기사가 또 한 예. 번의 상처가 될까봐. 그러니까요. 네. 정말 못 네, 보내주겠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 아픔을 겪었던 것,
혹은 뭐 실패라는 이름으로 규정 지어지는 것은 좀 예. 그렇지만 여하튼 어떤 이렇게 넘어졌던 기억들 이런 게 예. 다 사회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중하고 정말 소중하게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 어떻게 사회가 나가야 될지 고민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걸 또 다시 맞아요. 보는 게. 그래서 저도 사실 연락을 못 드렸고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취재하면서 예. 예. 사례 취재는 주로 이효상 기자가 담당을 했는데 저도 선배도 좀 하시긴 했고요. 하셨죠. 예, 저도 예. 좀 했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좀 이번에 하면서 좀 생각했던 것은 IMF가 남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이건 예. 가족을 찢어놓았고 마음을 찢어놓은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안전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해체되면서 맞아요. 특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건 물론 중장년층도 있겠죠. 중장년층의 자살도 많이 이어졌고요. 예. 그런데 그 시절을 그 자녀들, 그쵸. 지금의 청년들은 그 시절을 예.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 그 당시에 조금 뭐 예. 나이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렴풋하게라도 그때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심리적인 안전판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한 상태인데 그 아이들의 물론 저도 좀 포함이 되겠고요. 저도 좀 그렇죠. 뭐랄까 심리적인 건강성, 안정성 뭐 이런 차원의 좀 예. 연구를 진행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완전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과 그 환경과 진짜 경제적으로 나빠지면 부모가 자주 싸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한테는 부모가 싸우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네, 되게 견디기 힘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서 네, 네. 학교 생활부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IMF가 오고 갑자기 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그 이번 회 기사 중에 이제 워킹 푸어라고 해서 네, 네. 뭐 한 모녀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 네, 네. 그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 너무 마음 아팠어요. 예. 네. 너무 이 기사는 제가 진짜 네. 두 분한테 그 제가 따님하고 어머님을 네. 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두 분하고 되게 잘 인터뷰했거든요. 웃으면서 네.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들이라 가지고 인터뷰가 엄청 잘 됐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이거 기사 쓰고 네. 못 보내드리겠더라고요. 아, 10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와 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속마음을 나한테 얘기했던 거를 제가 그거를 기사로 썼는데 서로의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이 어머니가 이 딸의 네. 마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으로는 그런 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따님은 이제 결혼을 하실 생각이 별로 없으세요. 네. 지금 와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집이 한 8천짜리 보증금 8천짜리 전세인데 거기에 6천 정도가 따님 앞으로 된 네. 대출이에요. 네. 그 따님도 나름 이제 취직을 잘 하셔서 네.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신데 네. 뭐랄까 동생이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어요. 음. 근데 어머니는 계속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네. 하시다가 그러니까 네. 어떤 것도 하셨냐면 식당 서빙, 네. 뭐 캐바레 주방장 네. 그리고 가사 도우미 네.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네. 하시다가 네. 결국 몸이 지금 많이 아픈 네. 상태예요. 네. 뭐 어깨 회전근이 네. 100% 파열돼가지고 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딸이 결혼을 하면 네, 네. 사실 결혼이 진행된 적도 있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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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행된 적도 있는데 네. 결혼을 하자고 말을 못 하는 거죠. 동생을 도와야 되고 네.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어머니는 얘가 네. 그 가족이 걱정돼서 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마음속으로 짐작은 네. 하고 계시는데 딸한테 그걸 물어보면 딸은 한사코 다 부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났을 때 따님은 가족도 있는데 내가 네. 지금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둘의 이야기가 한 네. 면에 나갈 때 네. 어머니나 따님이 서로의 속마음을 보면서 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제 얘기하고도 많이 겹쳤어요. 이 기사를 이 보면서요. 기사가요? 네. 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여기서는 남편과 이혼하신 걸로 나오는데 예, 예. 그냥 약간 개인사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예. 생계를 이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여기서 하셨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이 어머니께서 하신 뭐 식당에서도 일하셨고 지금은 이제 조리사로 병원에서 일하시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보험 설계사로 예. 일하시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직이 아닌 이제 예. 빨리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저를 키우셨는데요. 예. 여기는 따님이 둘이 있고 근데 저는 저 혼자였는데 어머니가 매우 강하신 분이라서 힘들고 어려운 거 저한테 비치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 덕분에 좀 철없이 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정말 철 안 들게끔 키우신 것 같으세요. 아니 어머니가 어렸을 때 예. 제가 뭐 집안일을 하고 하면은 엄마가 못하게 했어요. 예. 네, 엄마가 제가 집안일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엄마 그걸 못하게 하면서 너 커서도 할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근데 엄마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때는 진짜 그때 손을 떼고 엄마가 정말 진짜 진지하게 못하게 하셔서 근데 그 이후 그때 못하게 하신 걸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안 하시는 아니,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엄마가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런데 제가 아마 여기 이제 기사에 여기 익명으로 가을 씨라고 예. 가을 씨만큼 철이 들었다면 저는 기사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얼마나 집에 폐를 끼치는 줄도 모르고 네. 대학 졸업하고 백수 기간을 거치면서 예. 언론사 입사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고스란히 엄마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되었는데 예.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간이 정말 고스란히 빚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갚기는 했어요. 예. 입사해서. 근데 같이 갚았죠 엄마랑. 근데 만약에 엄마가 지금 빚이 얼마 있다. 엄마가 예.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그걸 준비할 시간이 준비도 아마 못했겠죠. 그쵸. 용기가 안 나요. 이게 철이 들면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저 여기 가을 씨 이야기 한 거 중에 가을 씨가 저랑 거의 비슷한 연배라서 되게 저한테는 너무 뭐랄까 공감이 됐던 얘기가 가을 씨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4년 내내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돈을 버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눈치 보이던 게 눈치가 안 보이고 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막 문제집 살 일이 많잖아요. 고3 때쯤 가면은 선생님들이 교과서 안 보고 다 문제집으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랬거든요. 문제집 사게 돈 달라고 하는 게 되게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내내 사달라고 한 문제집이 한 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다 나머지는 교과서로만 충당하고. 근데 저도 대학 와서 돈을 버는데 진짜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맘대로 내가 돈 벌어서 쓸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서 계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에 별로 애착을 많이 가지지는 않고 있지만 여하튼 고등학교를 꽤 잘 사는 집 강남권에서 어쩌다 거기에 배정이 됐어요. 이렇게 서울에서는 뺑뺑이를 그러니까 강남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닌데 그래서 어쩌다 배정이 됐는데 정말 많은 인식차를 느꼈던 게 뭐 이효상 기자 말했던 것처럼 문제집을 사달라고 말하기가 그랬다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정말 쇼크를 받았던 거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서클 안에 그래도 제가 이름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들만의 이너서클에. 근데 아이의 부모님들이 나서서 유명 학원 강사를 섭외해서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이겠죠. 약간 학원 가정집 같은 데서. 아니 그래도 상가의 예. 어느 공간이었어요. 아, 근데 학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뭐 그런 거 따져볼 여유도 없었지만 그 이름도 안 붙어 있어요. 학원이라고. 예. 근데 애들을 거기로 보내서 좋은 선생님들만 모아다가 뭐 상위 그러니까 학교에서 1등에서 10등, 1등에서 15등 저기 전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합심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수업을 듣게 하는 거죠. 야, 그리고 선행 학습을 계속 시키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런 선행 학습을 거의 밤 늦게 밤 11시, 밤 12시까지 받는 게 예. 생활화돼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저하고 안 맞고 아,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서 이제 그 그룹을 이탈했는데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때 많이 보고서는 많이 놀랐었어요. 예, 많이 놀랐고 고등학교 때 출석 일수가 약간 모자랐다고 그러셨나요? 학교를 잘 안 나가셨다면서요? 너무 충격 많이 받아가지고. 아, 예, 그때 고등학교 때 예. 네, 좀 분위기도 좀 잘 안 맞았고 공부도 좀 하기 싫었고 야, 네. 분위기가 그냥 저랑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근데 부모들이 꺾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그쵸. 청년들의 부모들은 다 한 번씩은 그쵸. 그 IMF를 기점으로 거기에서 그냥 꺾이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셨던 분들은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부모님들이 뭐 내누라 하는 그런 대기업의 예. 간부급들이 많으셨고 음, 그때 제가 아주 정말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학원이 있었는데 예. 제 부모님하고의 면담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도 모셔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좀 공부할 의지가 있었거든요. 학교도 다니고. 예.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를 모셔갔는데 제가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저희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분들하고. 네. 음, 거의 괜한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서 어머니 먼저 보내고 그때 그 대치동 사거리에서 예.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 아. 보내고 내가 어머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그래서 그분이 그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글쎄요 학생한테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상처를 주는 일이 과연 적절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뭐랄까 제가 그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틈만 나면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네가 뭐 내가 도와줘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뭐 성적 잘라서 주는 건데 뭐 지가 뭘 도와주긴.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학교 찾아오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네. 한 번은 안 찾아오니까 저를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괴롭혔고 뭔지 알아요. 약간 1년 내내 네. 저를 굉장히 곤란하게 했고 나중에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동창회 때 네네. 제 안부를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그때 네. 자기가 미안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면 정말 많이 괴롭혔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인간들이 성인들이라는 것들이 이게 정말 그런 것들이 서러움 같은 것들 많이 있죠.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친구들이 뭐 하고 있나 제가 가끔 추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너무 예. 변태 같은 짓인데 이미 예. 탈조선에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미국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야 역시 네. 자본이 되면 여기서 네, 살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되게 좀 예. 씁쓸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MF 때 부모님들 직업이 변하는 거를 취재를 통해서 보면 뭐 제가 많이 취재를 한 건 아닙니다만 뭐랄까 제조업 뭐 어떤 사무직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네. 아버지는 그만두시고 어머니들이 일터로 나가는데 이제 서비스 직종 네네네. 저렴하고 질 네. 낮은 서비스 직종으로 나가세요 어머니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들이 가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어머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네, 저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어머니가 이 IMF를 이겨나가는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네, 저희 맞습니다. 어머니만 해도 그랬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뭐 예. 예,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예. 네, 하여튼 그 얘기를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모녀 케이스들을 많이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취재하기. 아니, 근데 예.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예. 소위 잘 사는 지금 뭐 금수저까지는 예. 아니지만 은수저는 될 것 같아요. 최소 은수저는 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미국에 많이 가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신광현 교수님 연구 결과인데 그 계급과 스펙 경쟁이라는 논문을 예. 보면요. 여러 스펙 중에서도 특히 외국어, 그다음에 해외 유학, 그다음에 연수 이런 게 부모의 학벌 그리고 학력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아, 부모의 학력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서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면 해외 연수나 유학 경험이 그러니까 자녀의 해외 연수나 유학 경험이 3.8배 높고요. 아, 고졸과 비교해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졸인 경우와 예. 비교해도 2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졸 이상이면. 근데 예. 우리 시기에 부모님이 대학교까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게 다 정리 안 될 텐데 일단은 그냥 워킹 푸어 끊임없이 일을 해도 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네. 그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직종에서 종사를 하시니까요. 네. 질 낮은 서비스직 네.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집값은 너무 높고 그리고 워킹 푸어 다음에는 그 가족 복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 가족 복지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뭐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는 네. 그 가족이 모든 복지를 다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무슨 어떤 한 교수님이 그 세미나 가서 제가 들었는데 IMF 이후에 친척들끼리 안 보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돈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친척들끼리. 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다 안전망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서로 못 받고 하면서 네. 결국 뭐 네.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IMF 네. 이후에는 약간 가족 복지마저 네. 잘 작동이 안 하는 거죠. 네. 가족이 모든 걸 다 케어하던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인터뷰했던 아버님은 그 아버님의 그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네. 청년의 할아버지께서 어렵게 빈농이신데도 어렵게 이 아버님을 키우셨던 거예요. 네네. 약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네네. 지방 거점 국립대를 보내셨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투입한 만큼의 네. 산출이 돌아와요. 네네. 그 할아버님한테.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학 나오고 뭐 외국 가서 유학 갔다 오고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투입된 돈만큼을 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한 분의 그냥 4년 동안에 여자분인데 네네. 4년 동안 이분이 학교를 다니고 네네. 어떤 서울에서 집을 살고 네네. 그리고 뭐 용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쓴 돈을 네네. 나름의 계산을 해봤어요. 네네. 4년간에 한 1억 8천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게 이분이 지금 거의 30이 다 되셨는데 아직 네네. 제대로 된 정규 직장을 갖지를 못하셨거든요. 네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아버지한테 돌려줄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네. 투자 받은 만큼. 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 시스템이 이제 더 네. 이상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더 이상 이렇게 애들한테 스펙 경쟁시키고 계속 교육열을 올리면서 네. 이렇게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아 그리고 네.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번 회에 네. 기사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턴가 네. 당연시 여겨졌던 말들이 네네. 거짓이 되기 시작했다. 네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말도 네. 준비하는 자는 늘고 기회는 이미 예정된 자들의 차지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은 다 저한테 넘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사실 저희가 2-1에서는 전반적인 계급의 대물림, 그러니까 빈곤의 대물림을 다루고 예. 그 다음 회차에서는 이제
많이 고통을 겪는 주거를 다루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2부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회차가 일자리, 물론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로만 한정지어서 보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안 되죠. 예,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원천으로서 맞아요. 본다면 일자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예. 여기서의 기회를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전 예.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그게 가장 예. 크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좋은 일자리의 문을 너무 좁혀놓고 예. 그 좁은 문을 알아서 통과하라고 하면 정말 무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넓히는데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이번에 기획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펙은 우리끼리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경쟁하다 네. 보니까 네. 계속 막 부가적인 스펙이 계속 네. 딸리는 거잖아요. 네. 제가 것들이. 기사에도 썼지만 예. 지금 뭐 어떤 스펙 지금 뭐 무슨 스펙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돈이 있고 뭐 자본 권력, 인맥 권력 뭐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스펙을 만들어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별력 예. 있는 스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어떤 게 좀 대중화되면 뭐 조기 유학이 대중화되면 그것과 더 변별력 있는 스펙을 만들어낼 여유가 있는 계층은 더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 무한 경쟁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상태에서 계속 무한 경쟁을 시키는 게 과연 답인가 예. 예.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됐죠. 이런 상태에서는 부모도 쓰러지고 자녀도 쓰러집니다. 정말. 맞아요. 정말 부모 자녀가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네. 쌍봉형 빈곤이라는 말이 맞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서 네. 1억 8천만 원이 투여됐지만 다시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모도 지금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이 자녀한테 네. 투입한 거잖아요. 네, 네. 돌려받는 게 없으면 우리나라가 국가 네. 안전망이 별로 없잖아요. 노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노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그럼요. 부모의. 그럼요. 예. 제가 사실 청년 기획이 이제 예. 저한테 내려왔을 때 제가 노인 하고 싶다고 아,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예. 지금 한국 노인 문제 정말 심각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심각하죠, 거기도. 자살률을 1위로 올리는데 노인 자살률이 맞아요. 가장 크거든요. 특히 근데 지금 중장년층들은 예.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자녀한테 올인했지만 자녀가 나를 부양하기를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향후 노인 세대가 될 중장년층의 문제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좀 깊이 다뤄보고 싶었지만 여하튼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냥 그 스펙트럼 위에서 어느 정도 다루긴 다뤘는데 사실 청년 문제가 정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청년 세대랑 부모 세대가 불화한다는 식으로 네. 세대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저희 부모를 생각해 보면 약간 평생이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불행해요.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속 일을 하고 애들을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지방에서는 서울로까지 보내고 네. 대학 보내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엄청 비싼 건데 네. 대학 등록금이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시켜요. 직장도 취직도 시키고 네. 결혼까지 시켜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 애를 봐줘요. 네. 근데 계속 일을 하기도 해요. 그 와중에 틈틈이. 왜냐하면 자기 노후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람에서 네. 저기 무덤까지, 무덤까지 고생만 하시다가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되냐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미국 교포분 중에 한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연극을 본 거예요. 모녀 이야기를 보고 봤는데 객석에 있는 이제 모녀가 많이 보러 온 거죠. 모녀 이야기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객석의 여성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재미교포분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재미교포분은 그분도 어머니랑 같이 보고 왔는데 근데 이미 이제 이 미국에서는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그렇죠, 있고 그렇죠. 부모님은 부모님만의 삶을 즐길 네. 권리가 있다 이게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사회 안전망이 안 돼 있는 나라이고 뭐 복지 여러 면에서 안 돼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여하튼 청년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그래도 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장학금도 같아요. 많잖아요. 거기는 그나마 그러니까 부모가 희생을 해서 얘가 예. 어느 정도 살기까지 부모가 계속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없었던 거죠. 근데 자녀도 부모가 희생한다는 걸 항상 아니까 그런 예. 기회가 있을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엇나갈 수도 없고 그쵸. 일단 모든 게 한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부모의 그쵸.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을 저는 진짜 요즘 청년들이 되게 효자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부모 말 잘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기를 키웠는지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다기보다는 부모님은 더 생각을 하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이 친구들만큼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 하는 생각에 되게 많이 반성했는데. 예. 예. 네. 아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게 포털에 달린 댓글인데요. 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네. 한번 그러니까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네, 있으시다는 네. 분인데요. 네.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하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네, 네. 생산직에서 일하는 게 마치 사회 하층 계급으로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이런 글을 보면 네. 내 삶에 만족하고 사는 내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아, 이건 저희의 잘못이네요. 예. 이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저희 잘못이죠. 예, 사과드리고요.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생산직이세요. 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 음. 그리고 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부끄럽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면서 그 생산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도 정말 많이 담고자 노력을 했고 이런 맥락으로 느껴지셨다면 정말 저희 잘못인데 아, 근데 어디서 이거를 이게 느끼셨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을 텐데 예. 그러니까 기사에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그러니까 만족하고 사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네. 자기의 삶에. 근데 계급 의식이라는 네. 게 네, 사실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네. 사회 구조적으로 네, 네. 정해지는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만 해도 저는 중산층에 미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네. 스스로를. 네. 아, 제가 이분이 어디서 느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제 기사에서 보면은 예, 예. 그 동생이 고졸 출신인데 아, 예, 미국 예. 유학을 갈 뻔하다가 가지 아, 못하고 거기서 아, 이제 맞다. 집안의 그 지원이 부분이 있군요. 끊기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고졸인데 미국 유학 갈 수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 붙을 정도면 상당한 맞아요. 예, 그 상당히 신문에도 나왔다고 공부를 했죠. 잘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일한다. 그 부분을 이제 그분 워딩 그대로 저희 말로는 워딩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분 하신 말씀 그대로 쓰긴 썼는데 그게 이제 자칫 이렇게 느끼시는데 좀 그러셨을 영향을 수 끼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예. 저희는 이제 그 분이 어쨌든 이제 동생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이 동생이 어쨌든 한국에서 유학파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 실망했다라는 예.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적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담고자 했는데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쓰는데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나 자기 일에 만족하고 저도 제 일에 만족하거든요. 하지만 사회 계급적이나 뭐 이런 걸 구조적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식을 저 스스로를 잘 인식하고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겹쳐져 있는 문제인데 생산직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두 그렇죠. 번째로는 뭐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그러니까 기술직에 대한 뭐랄까요 좀 알겠습니다, 선배. 지금 시간이 좀 돼가지고 다음에 예고를 드리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쩌면 국민 전체에게 네. 가장 큰 문제인 집값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임대업자와 청년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잔잔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들뜬 마음으로 할 수는 없는 회차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